네, 안녕하십니까. 송유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 시간에 이어가지고요, 조선시대 이제 경제활동의 변화에 대해 가지고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정치 상황의 변화, 이제 정치 통치 제도와 이제 지배층의 어떤 변화에 대해 살펴봤었고,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는 대외관계, 외교관계 어떤 변화를 알아봤었고, 이번 시간에는 어떤 국가와 백성들의 경제활동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봄으로써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의 그림을 완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조선은 성리학 국가로서 경제 활동에서도 이 성리학 이념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성리학에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최고의 가치는 사회 안정입니다. 그리고 사회 안정을 위해서 조선은 여러 가지 산업 분야가 있습니다만 이 산업 분야 중에서 농업을 중시해 왔습니다. 우리 교과서를 살펴보시면은 조선 같은 경우에 민본주의 정치 이념이 입각해가지고 농업을 장려했단 말이 있는데, 이게 곧 무슨 얘기냐면요, 사회가 안정되기 위해서는 백성들의 삶이 안정되어야 됩니다. 백성들의 삶이 안정되지 않으면요, 사람들이 수입이 없고 먹고 살기 힘들어지니까 세금 안 내는 건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심해지면 도망을 간다던가 아니면 아예 도적이 돼가지고 정부를 공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곧 사회 혼란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선은 사회적인 안정을 위해 가지고 백성들한테 토지를 분배해주고, 이 토지에서 백성들이 꾸준히 농업을 통해 가지고 먹고 살게 하는 어떤 자급자족을 추진하는 것이 조선의 경제 개발의 어떤 방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을 근본으로 삼는 일종의 농본주의 사상이라고 하는데, 요거에 반대해가지고 상업이나 수공업 같은 것들은 천시해 왔습니다. 왜냐하면은 상업, 수공업 같은 경우에는요, 먼저 수공업은 기술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만드는 어떤 공업 기술인데,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사람들이 편한 걸 찾아. 그리고 뭐 예전 같으면은 10시간 걸려 만들 걸 5시간에 만들고 3시간에 만들고 하다 보면은 점점 사회가 변화해 나가게 되죠. 발전 변화하게 됩니다. 우리는 근대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발전 변화하면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옛날 이 당시 입장을 보면은 발전 변화를 하게 되면은 안정된 사회가 다시 무너지고 혼란해지지 않습니까? 그 점에서 수공업을 경계해 왔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상업도 마찬가지로 상업이 발달하게 되면은, 상업이라는 것은 이 지역 저 지역 간의 어떤 시세 차이를 이용해 가지고 저 지역에는 사과가 비싼데 이 지역에는 사과가 싸다. 그럼 싼 지역에 사서 비싸게 파는 거지 않습니까? 다르게 말하면 사회의 불안정을 이용해 가지고 이득을 취하는 게 상업이기 때문에, 상업이 발달한다는 것은 곧 사회 혼란이 그만큼 가중되는 얘기로 인식을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상업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도 농민들은 열심히 일을 하면은 토지가 이동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을에 수확철이 되고 하면 세금을 냅니다. 안정적인 국가 수입을 제공함으로써 국가의 안정을 기여를 하게 되는데, 상인들은 끊임없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세금을 걷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도 상업을 억제하는 모습을 보였던 게 조선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입장에서 본다면 나라를 이끄는 게 다 기업인데 상업을 경계한다고? 기술 발전, 수공업을 경계한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그 당시 관점, 우리 주변에 강한 나라라고는 중국밖에 없었던 그런 당시의 세계 관점과 어떤 지배 사상 입장에서 보면은, 그때는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조선시대 경제 기본 밑그림을 알려드리고요. 사실 이렇게 경제 발전하게 되면은 백성들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지만, 그 백성들을 토대로 가지고 나라도 안정적으로 굴러가야 됩니다. 백성들이 잘 먹고 살게 되면은 이 백성들의 세금을 통해 가지고 지배층의 경제 활동을 영위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지배층만 안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도로 내려가면서 국가의 어떤 통치에 필요한 각종 예산들을 백성의 세금으로부터 충당해서 쓰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안정적인 세금에 돌고 도는 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조선의 어떤 기본 통치 방향인데요. 그래서 백성들이 있다면 이 백성들한테 나라에서는 각종 세금이라든지 공납이라든지 노동력들을 걷어가게 됩니다. 왜? 너네가 지금 이렇게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건 결국 나라에서 너네를 보호해주고 있기 때문에, 다 왕이 토지를 나눠주고 너네를 먹여 살려주고 있기 때문에 라는 이유로 세금을 걷고 공납을 걷고 노동력을 징발하게 되는데, 요거를 어려운 말로는 조세, 공납, 역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조세는 쉽게 말해서 세금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세금입니다. 백성들이 토지를 얻어가지고 토지에서 수확을 얻게 되면은 이 수확물의 일부는 왕의 덕분이니까, 나라 덕분이니까 수확량의 10분의 1을
나라에다가 바치게 됩니다. 근데 이 수확량의 10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토지를 가진 사람이 자기 토지에 수확한 양의 10분의 1을 나라에 바치는 겁니다. 이게 조세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공납이라는 것은 나라에 필요한, 관청에 필요한 물건들이 있는데 요즘 같으면은 관공서에 필요한 물건이 있다면은 굳이 여러분이 만드는 것보다는 어디 인터넷에서 지마켓이나 옥션에 대해서 구매하는 게 훨씬 더 싸고 품질도 좋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 정도로 수공업 상업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택배도 당연히 없고요. 물건 만드는 수공업자도 없어. 그러니까 필요한 물건이 있다면 뭐 굶을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있다면은 그래서 백성들한테 그걸 만들게 합니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 분필이 필요하다 하면 요즘 같은 분필 구매하면 되는데 옛날에는 분필 만드는 수공업자가 충분히 없기 때문에 백성들한테 야 너네들은 공납으로 이 분필을 바쳐라 하고 지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그걸 공납으로 만들어 바치게 되죠. 그래서 공납은 특산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그 지역에서만 한 특이한 어떤 먹거리가 되기도 하고요. 또 그 다음에 그 지역에서 만들어내는 어떤 특이한 물건, 이런 것도 특산물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항상 바치는 것이 있고, 상공이라는 이름으로 항상 바치는 것이 있고, 그때그때 갑자기 필요해서 바치는 별공이라는 것도 있고 합니다. 이 공납이라는 게 두 번째 백성의 어떤 징발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얘기하는 게 역이라는 것인데, 역은 쉽게 말해서 노동력입니다. 나라에서 뭐 중요 성과를 보수한다든지 아니면은 군대로 가서 군인으로 가가지고 훈련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백성들이 다 동원돼서 하게 되는데 필요한 일에 동원돼가지고 잡일하는 거 이런 것들을 요역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군대에 가가지고 1년에 며칠씩 이제 60세가 될 때까지 계속 군생활하는 것을 군역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백성이 되어야 되는 기본 의미이고 반대로 말하면 국가는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국가 살림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게 되면서 이렇게 기존에 세워놨던 조세 공납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조선의 어떤 사회 경제 구조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전쟁 과정에서 이 토지 문서나 노비 문서, 신분 어떤 호적 문서 같은 걸 다 불타게 되면서요. 누가 어떤 신분인지 확인할 수가 없어. 세금 거두려고 해도 주인이 누군지 모르고 세금 거두려고 해도 나 그 사람 아니오 하면은 세금 거둘 방법이 없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서 전쟁 이후에 조선사회는 경제적으로 완전히 황폐화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요. 전쟁 이후다 보니까 세금도 세금이지만 근본적으로 백성이 먹을 게 없단 말이에요. 백성이 뭐라도 먹어야 세금을 낼 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그래서 전쟁 이후에 즉위한 왕들은 이 고민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은 완전히 불타고 황폐된 이 땅을 복원해가지고 백성을 다시 먹고 살게 할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먹고 살만한 백성들이 다시 나라에다가 세금을 내게 할 것인가. 이런 점에서 기존의 세금 제도들을 뜯어 고쳐가지고 이제 복구를 하게 되는데 이게 우리가 배우게 될 조선 후기의 어떤 조세 제도의 변화, 공납제도의 변화, 역의 변화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조선 후기 배우게 될 수치제도의 변화라는 이름으로 배우게 되겠습니다. 근데 미리 답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 수치제도의 변화 개혁은 결론적으로 봤을 때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미 설명드릴 때부터 말에 어폐가 있거든요. 문제가 있거든요. 전쟁이 끝난 땅에서 백성들의 먹거리를 다시 챙겨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백성들한테 당연히 토지를 새로 개간하게 하겠죠. 황폐화된 땅에다가 백성들을 동원해가지고 혹은 백성들한테 땅을 나눠줘가지고 자, 이 땅은 이 땅이니까 네가 농사 짓고 먹고 살아라 하면서 나눠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백성들은 다시 이제 완전히 이제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새로 시작해가지고 자기 땅을 일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구게 되면은 백성들이 이제야 먹을 게 생겼어. 이제야 먹을 게 생긴 이 사람들한테 안정을 주려면은 세금을 적게 걷어야 되겠습니까? 많이 걷어야 되겠습니까? 그쵸? 적게 걷어야 됩니다. 근데 반대로 국가 입장에서는 백성만 황폐화된 게 아니라 국가의 어떤 관공서라든지 궁궐도 다 불타고 지금 폐허가 됐잖아. 그 다음에 다시 군대도 재건해야 돼. 돈 필요하잖아. 그럼 국가 입장에서 세금을 적게 걷어야 됩니까? 많이 걷어야 됩니까? 많이 걷어야 되죠. 전쟁 이후에 백성을 위하자면 세금을 적게, 나라를 위하자면 세금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거 어디에 맞춰야 되는 거야?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 밸런스를 맞추는 게요. 그리고 조선 정부에서는 나름대로 밸런스를 맞춰보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조정하는가 하나씩 보도록 합시다. 먼저 공납제도 관련해서는요. 이 공납은 조선 전기부터 이미 말이 많았습니다.
특산물을 걷어가는 방식인데 우리 영화 광해에서도 한번 나왔다시피 특산물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지배층에 의해 가지고 지들 필요한 대로 걷어가는 식으로 변질되고 있었습니다. 소인의 아버지는 산골 소작농이었사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관아에서 세금으로 전복을 바치라 하여 농사꾼에게 전복이라니. 그래서 고리를 빌려 세금을 메우다 보니 빚을 낳게 하고 결국 집과 전단마저 빼앗기고 아버지까지 옥살이를 하게 되었나이다. 저런. 그걸로도 가름이 되질 않자 어머니와 동생은 변방 노비로 팔리고 이미 임진왜란 서리기 전부터 조선사회에서는 박납의 폐단이라 해가지고요, 백성들이 특산물을 내려고 하는데도 지방관청에서 관리들이 받지 않아. 아니 그거 아니고 그거 아니야, 안 받아. 백성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분필 하나 만들었어. 그러면 이거 아니고, 야, 니 거는 퀄리티가 안 좋으니까, 니 거는 이거 지금 못 쓰는 거니까 저기가 사와 하고 시키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살려고 하면은 내가 만든 분필이 한 1원어치 가치가 들었다면은 저기서 파는 거는 10원, 100원 해요. 이거를 사서 갖다 바치게 하는데 이 과정에 사실은 저쪽에 파는 분필업자하고 지방관리 사이에 서로 연결 고리가 있는 겁니다. 서로 짜고 치는 거죠. 그래서 백성에 갖다 바쳐야 되는 공납은 사실 1원어치인데 이것도 사실 세금 내고 추가로 밤에 막 이렇게 졸려 죽겠는데 막 이래가지고 졸려 하면서 이렇게 졸려 하면서 이래가지고 공납 막 만들어 바치는 겁니다. 근데 그마저도 품질이 안 좋다고 야 이건 안 돼, 사서 바쳐 하는 거지. 그러니까 백성한테는 큰 부담이 되고 그게 사실 나라에 좋은 것도 아닙니다. 왜? 짜고 치고 둘이서만 이득을 챙기는 거니까. 그런 문제를 뭐라고 하냐면요, 조선 전기에 이미 나왔던 박납의 폐단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문제가 심각해 있었는데 전국 각지에서 그러니까 백성들이 조세 내는 것보다도 이 공납 내는 것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 할 지경이 됐는데 거기다가 전쟁까지 겪고 나니까 야 지금 먹고 살 쌀도 없는데 무슨 특산물이야, 지금 무슨 사과를 재배하고 무슨 조기를 만들고 있어. 그래서 현실적으로도 백성들이 공납 내는 거 쉽지 않다는 걸 정부에서 인식을 하게 되니까 전쟁 이후에 광해군 때에 이 공납 문제를 개선하는 특단의 조치, 이른바 대동법이라는 게 실시되게 됩니다. 대동법은 뭐냐면요, 각 지역마다 서로 다르게 된 특산물을 이제는 특산물로 나라에 갖다 바치는 게 아니라 이제 동일한 걸로, 크게 동일한 걸로 통일해서 내게 하자는 제도입니다.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쌀이나 동전, 옷감 이런 것들로 백성들이 납부를 하게 되면요, 이 쌀, 동전, 옷감을 국가에서 지정한 상인이, 공인이라 불리는 상인이 받아가지고 시장에 가가지고 그 물건을 사거나 아니면은 미리 얘기해 놓은 업자한테 주문을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납부하게 되니까 백성들 입장에서는 납부에 편리함이 생기고요. 또 그 다음에 대동법 같은 경우에는 쌀로 내다 보니까 예전에 특산물로 낼 때는, 자 만약에 우리 회기동 같으면은 회기동에서는 사과를 내라라고 하면은 사과를 누가 얼만큼 낼지 정해진 게 없어. 그러니까 야 올해는 사과를 내란다 하면은 집집마다 n분의 1 해가지고 내는 식으로 해서 어떤 사람은 사과를 그것 좀 내는 건 뭐가 어렵겠어 하면서 낼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거 만들기 쉽지 않단 말이야. 그래서 경제적 부담이 있었죠. 근데 쌀이나 동전, 옷감으로 통일해내는 과정에서 뭔가 새로운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쌀을 누가 얼만큼 낼지. 그러는 과정에서 토지 보유량에 따라 가지고 자연스럽게 쌀을 내다 보니까 쌀은 토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많이 얻게 되죠. 그러면서 기준이 토지 보유량에 따라 가지고 쌀을, 동전을, 옷감을 더 많이 내자라는 걸로 정해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요 수확량의 10분의 1을 내는 조세하고 동일하게 돼버려. 왜? 조세도 결국 쌀을 내는 거잖아. 근데 대동법도 원래는 공납이 특산물이었는데 이제 대동법이 시행된 이후부터 쌀로 내는 걸로 바뀌게 되면서 결국 얘도 쌀 내고 얘도 쌀 내죠. 그러니까 재산이 많은 사람이 쌀을 더 내는 식으로 조세나 다를 바 없이 통일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려운 말로 뭐라 부르냐면은 어려운 말로 공납의 전세화라고 불러. 전세는 세금, 토지 세금화 됐다는 말이야.
결국에 곡식으로 내게 되니까. 자, 아무튼 이렇게 바뀌게 됐는데 사실 요거는 반대가 매우 심했습니다. 왜? 결국에 토지가 많은 사람 어떤 사람들, 그쵸? 양반 부자들이죠. 결국에 대동법이 도입되게 되면은 기존에는 집집마다 똑같이 내니까 내 부담은 상대적으로 적었는데 이제는 토지 보유 많이 한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게 되니까 재산 많은 내가 손해가 커요. 그래서 많은 지배층들의 반대가 있었고 그 반대 때문에 인해 가지고 실제로 전국에 대동법이 적용될 때까지는 100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어쨌든 도입되고 나니까 대동법은 가난한 사람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공인이란 사람들이 이 대동법을 시행하기 위해 가지고 각지에 필요한 물건들을 자기가 이렇게 돈 주고 사서 이렇게 국가에 보급하는 과정에서 조선 후기에 수거업과 상업 발전에 대동법이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왜? 공인이라는 사람은 관청에 공급하는 사람이니까 사는 양이 분필을 한 개, 두 개가 아니라 몇 박스를 막 사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도 팔 맛이 나죠. 그러면서 꾸준히 생산하게 되고, 그리고 그 생산 같은 경우에도 한 번 만들고 언제 또 올지 몰라. 이게 아니라 분필 같은 걸 쓰게 되면은 꾸준하게 사용할 테니까 계획적으로, 이번에 왔으니까 또 다음 달 오시겠지? 계획적으로 물건을 만들게 되면서 조선의 시장 규모가 커지는데 큰 공헌을 하는 제도가 이 대동법이라는 제도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개혁은요, 이 조세제도의 개혁인데, 조세제도는 제가 앞에 좀 써놔야겠네요. 토지 보유량 기준. 예. 토지 보유한 사람한테 수확량의 10분의 1을 물리는 조세 제도가 있는데 이것도 사실 따지고 들면 더 복잡합니다. 그 해의 날씨라던가 아니면은 그 토지의 상태에 따라 가지고 또 세부 기준이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당시 토지 단위가 결이란 단위로 이렇게 토지를 세게 되는데 한 결당 뭐 32씩 내기도 했었고 적게 내는 사람은 한 결당 4두까지 떨어지기도 했었어요. 근데 전쟁 이후다 보니까 백성들의 조세를 경감시켜줘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경감시켜주는 과정에서 광해군 이후에 인조 시기에 영정법이라는 걸 실시하게 돼요. 영정법은 영원히 정했다는 뜻입니다. 전쟁 끝나고 백성들 먹고 살기 힘드니까 내가 좀 영원히 디스카운트 할인해 줄게 라고 하면서 기존에 뭐 얼마씩 냈다고? 3에서 4까지? 그러면은 가급적이면 요즘같이 힘들 땐 적게 내면 좋겠네? 해가지고 1개월당 4에서 6두로 내게 하는 법안이 영정법이라는 조세제도 개혁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영정법을 통해가지고 백성들의 어떤 생활에 큰 도움이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영정법은 사실 함정이에요, 함정. 얘는 대동법과 다르게 백성 생활에 도움되는 법안이 아니야. 왜? 뭐에 기준했다니까? 토지 보유에 기준했다니까?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 토지가 없고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 짓는 우리가 흔히 하는 소장농이라는 사람들은 이 법안에 이 세금 혜택의 대상자들이 아니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장농 같은 경우에는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농사지어서 얻은 수확물의 2분의 1을 지주에게 바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내가 100만큼 생산하면은 이거는 우리 지주가 내는 것이고 나는 그냥 50은 무조건 지주한테 갖다 바치는 거야, 임대료로. 그러니까 이거를 하든가 말든가 얘네한테 혜택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혜택은 누가 본다? 지주들이 보는 혜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 우리 요즘 말하는 영세사업자들한테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법안이다. 오히려 실질적으로 부자들의 이득만 챙겨줬을 뿐 하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이 영정법이 되겠습니다. 분필을 가지고 왔는데 가져온 김에 좀 중요한 데 표시를 합시다. 대동법, 그다음 박납, 그 다음에 공납의 전세화, 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세 번째 노동력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전쟁 직후에 가장 시급하게 개혁해야 됐던 게 바로 군사 분야입니다. 그쵸? 전쟁 끝났으니까 언제 또 전쟁이 날지 몰라. 그래서 군사 분야가 제일 시급하게 개혁돼가지고요. 군대 같은 경우에는 전쟁 중에 임진왜란 중간 휴전 시기에 이미 이 당시에 훈련 도감이라고 하는 새로운 군사 기구가 설치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사수, 살수, 포수라고 하는 세 개의 병종으로 구성된 이제 급료병, 다르게 말하면 모병으로 뽑힌 군대로 구성된 훈련 도감이 설치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훈련 도감 외에도 이후에도 계속 어떤 군사적 위기가 계속되다 보니까 이거 말고도 각종 모병을 하는, 쉽게 말해서 월급 받고 일하는 군인 부대들을 계속 만들어내게 됐고, 이게 뭐 우리가 아는 어영청, 수어청, 총융청, 뭐 금형 이런 것들이 다 모여가지고 훈련 도감을 비롯한 5군영이라는 것이 설치되게 됩니다. 군사 진영인데 이게 총 몇 개다? 5개다. 이 5개가 숙종 때까지 걸쳐가지고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네가 전부 다 뭘 받는다? 이 5군영의 특징은 다 급료를 받는 사람들이야. 월급 받고 일하는 직업 군인들이라고. 그럼 이 월급은 어디서 나갈까? 바로 이 군역에서 나가는 겁니다. 아까 백성들의 노동력은 요 역이 있다 했고요. 그 다음에 군역이 있다고 했는데, 이 군역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백성들이 직접 군대 가가지고 군사 훈련 받는 것이었습니다만, 이제 이런 직업군이 늘어남에 따라 가지고 군대를 가는 것이 아니라 군대 가는 것에 해당하는 군포, 옷감을 내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군포를 납부하게 되면은 여기로 들어가가지고 이 사람들의 월급으로 지급이 되게 되는데, 문제는 지나치게 직업 군인들의 숫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백성들의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백성 부담이 증가하게 되면서 나중에 숙종 이후 영조 시기가 되면요, 야, 현실적으로 지금 백성들이 이 군역 때문에 먹고 살기가 힘들대. 지금 군역 때문에 아예 그 군사 리스트에 올라가 있으면, 올해 군대 징집자 리스트에 올라가 있으면 그거 세금 안 내려고 도망가는 사람도 많고, 그 다음에 세금 안 내려고 뭐 자기가 이제 뭐 자기 신체를 훼손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에는 이 리스트가 잘못 만들어져 가지고 죽은 사람한테 세금을 물린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막 태어난 애한테 세금 물린다, 군대 오라고 세금 물린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더래. 하는 문제가 조선사회 내부에서 대두되게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영조시기에는 그럼 좋소, 그럼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하면 얘기 한번 해봅시다 라고 해가지고 군역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방안은 크게 3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방안이 있냐면요, 첫 번째 방안 같은 경우에는 호포론을 해가지고 각 집집마다 군포를 내게 하는 겁니다. 여기서 난 각 집집마다는 백성이든 양반이든 구분 없이 누구나 군포를 내게 하자. 이제 원래 양반 같은 경우에는 양반들은 과거 시험을 치르고 예비 관료들이잖아요. 나라에서 맡긴 역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군역을 치르지 않았는데, 이제는 솔직히 말해 양반이 무슨 그 뭐 역할을 하는 거라고, 양반들도 다 군포를 내는 걸로 합시다 하는 호포론이 나오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결포론이 돼가지고, 우리가 지금 공납하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대동법과 마찬가지로 재산 많이 가진 사람이 재산 기준대로 해가지고 토지를 많이 가질수록 포를 많이 내게 하면 어떻습니까? 이런 제안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간포론이라 해가지고 백성들의 세금을 좀 감면해 줍시다. 원래 군역 한번 치르게 되면은 한 사람당 뭐 옷감을 2포 이렇게 내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물리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물리면 안 될 사람도 물리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걸 좀 줄여가지고 원래 룰대로, 원칙대로 되돌려 놓도록 합시다. 이런 간포론이 나오기도 했었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볼 때는 어떤 게 제일 적극적인 개선안인 것 같고 어떤 게 제일 소극적인 개선안인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이 친구는 좀 적극적입니다. 왜? 양반도 내자고 하니까 지배층인 양반도 내는 게 얼마나 그 당시에 도전적입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 결포론도 재산 많은 사람이 많이 내게끔 만드는 거니까 결국 부자, 양반들입니다. 또 반면에 간포론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백성들 세금 줄여준다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제일 소극적인 문제인데, 근본 문제를 봐봐. 지금 백성 부담이 커지는 이유가 뭐야? 그냥 나라에서 많이 물려서? 아니야. 일단 직업군인이 많기 때문에 직업군인 월급으로 들어가야 되는 필요한 예산이 많단 말이야. 근데 백성 부담을 줄이게 되면 그 자체로 해결이 됩니까? 안 되죠. 안 되니까 이 간포론으로는 듣기에는 좋은 문제일지 모르나, 해결하기 편한 문제일지 모르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돼. 근데 조선사회에서는 뭘 채택하게 되느냐? 일단 요거를 채택합니다. 너니?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는데 해결 안 되죠. 세금만 줄인다 가지고 이 문제 해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뭘 섞냐면 간포론을 더해가지고 결작이라든지 선무군간포라든지, 그 다음에 뭐 어영선세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충당하게 됩니다. 뭐냐면요, 일단 기본적으로는요, 군포 부담을 한 필로 줄여주되 결작이라고 해서 이거는 약간 이 결포론하고 연관이 된 겁니다. 땅을 가진 사람들이 땅 한 결당 쌀을 2두씩 4개 해가지고 보충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짝 요게 믹스가 된 형태이고요. 그 다음에 선무군관포 같은 경우에는요, 쉽게 말해서 아무 의미가 없는 약간 명예직함 같은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반 뭐 학급 도우미 이런 거 실질적인 혜택은 없잖아요. 하지만 그냥 임명을 해가지고 야 너 선무군관이니까 너도 군포 내. 야 네가 좀 역할 해야지 라고 하면서 좀 걷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영선세는 뭐 바다에서 어부들이라든지 아니면 소금 이렇게 생산하는 사람들 아니면 선박 운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에서 추가 세금 걷자는 건데, 근본적으로는 여기 보시는 세금 줄여주는 거에다가 나머지 부가세로 충당하겠다는 계획이고요. 지금 큰 개혁보다는 조금 소극적인 형태의 개혁을 취하게 됩니다. 이 개혁 안의 명칭이 뭐냐면 영조시기에 일어난 균역법의 실시입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한번 얘기할 건데 미리 알아만 두세요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전전 시간에. 그 균역법이 바로 이 제도이고요. 전반적으로 볼 때 조세 공납 역제도 같은 경우에는 뭔가 개혁을 한다고는 하는데 이 개혁의 방향이 약간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나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대동법 같은 경우에나 백성들의 실질 부담을 줄이고 있고, 얘는 오히려 0으로 가고 있고, 균역법 같은 경우에는 개혁을 하긴 합니다만 지금 백성의 어떤 안위보다는 양반들의 이득을 지키는 방향으로 조금 소극적인 형태로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수치제도의 개선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완성되지 않은, 뭔가 좀 어딘가 이상한 모양새로 개선이 되고 있고요. 더 큰 문제는 수치제도가 개선되는 과정에서 원래 조선이 염두하고 있던 경제 방향, 농민 생활의 안정을 통한 국가 사회의 안정이라고 하는 성리학적인 경제 그림이 무너지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왜? 이런 거를 전쟁 이후에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과정에서 우리도 염두하지 못했던,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현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그 현상들이 다음 장에 나오는 경제활동의 변화에 설명이 되겠습니다. 네, 그 경제활동의 변화 첫 번째는 역시 농업입니다. 우리가 사실 이제 박정희 정부 시기에 산업화를 겪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은 농업이었기 때문에 이 조선시대에도 당연히 농업을 제일 먼저 설명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조선에서는 당시 대부분 세금이 농업에서 충당이 되었기 때문에 전쟁으로 피폐해진 상황에서 농업부터 복구하는 걸 최우선시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전쟁 이후 다시 토지를 개간하고 사람들이 농업에 참여할 수 있게끔 농업을 장려하게 됩니다. 그렇게 장려를 하게 되는데, 사람들 입장에서도 어떤 사람은 지금 토지가 완전히 황폐해지고 절망에 빠져가지고 아유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어떻게 보면 또 어떤 사람한테는 새 출발하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땅에서 한번 새 시작 한번 해보자 하고 개간을 해 나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업에 재미를 붙이고 넓은 면적의 농지를 경작해 나간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한테 하루가 있다고 치면은 8시간 일해가지고 내가 한 칸만큼의 이제 농사를 지었다 칩시다. 어떤 사람은 좀 부지런해가지고 10시간, 12시간 일해가지고 자기는 뭐 1.5칸, 2칸까지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사람마다 농지를 개간하는 면적이 다르고 그 어떤 노력에 따라가지고, 그리고 또 사람마다 어떤 상황에 따라가지고 이제 어떤 사람은 계속 재산을 불려나가게 됩니다. 자, 재산 불려나간 사람의 고민은 뭐냐면 내가 좀 더 일을 편하게 하면서 좀 더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없을까 고민하게 되는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 조선 전기만 하더라도 조선 정부가 원하는 것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자기 벌어 먹을 만큼만 먹고 살면서 안정된 사회를 만드는 거, 이게 조선의 목표였다면, 임진왜란을 겪고 난 뒤에 조선 같은 경우에는 당장 정부도 수입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됐든지 좋다, 빨리 생산량을 늘려가지고 세금만 많이 내라 하는 게 조선의 방침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각종 농업 기술의 개량이 일어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농업 기술의 개량이 일어나냐면 모내기법의 발달을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모내기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존에는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직파법이라 해서 벽씨를 직접 뿌립니다. 뿌리게 되면요, 뿌릴 때는 편하죠. 신나죠. 그냥 뿌리고 가는데, 문제는 벼가 자라남에 따라 가지고 벼의 관리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 벼라고 하는 작물은요, 이렇게 뿌리게 되면 막 빠른 속도로 자라나는데 벼랑 같이 잡초가 자라나게 돼요. 그 농부들이 대부분 하는 일이 긴맥이라고 해가지고
여름 내내 그 잡초들을 걸러내주고 모가 영양분을 잘 먹고 자라게 해주는 일이 중요한 일인데, 그 문제는 이렇게 뿌려놓게 되면은 나중에 자라는 과정에서 벼하고 잡초의 구분이 잘 안 가. 베테랑이 아니고서야 이거 바로바로 안 보인다. 그리고 일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점에서 고충이 있었는데, 모내기라게 된 장점이 뭐냐면요, 모를 모판이라고 하는 곳에 미리 심어 놓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작은 화분에 심어가지고 어느 정도 성장할 때 기다려요. 성장을 하고 나면 그걸 옮겨가지고 물을 받아놓은 논에다가 옮겨 심게 됩니다. 자, 옮겨 심면 힘들겠죠. 힘들다 보니까 사람들, 마을 사람 다 모여가지고 다 같이 품앗이를 해. 그래가지고 줄을 맞춰가지고 쭉쭉쭉 심고 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심을 때는 힘이 좀 들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심고 나면은 모는, 그러니까 벼는 한 줄로 쭉 서가지고 심어져 있다 보니까 딱 봐도 아, 저것은 모다, 저것은 모가 아니다라는 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모내기 이후에 우리가 잡초를 제거하는 과정이 편해져가지고 노동력이 줄어들게 됩니다. 들어간 노동력이 줄어들게 되죠. 그리고 또 두 번째 모내기의 장점이라고 한다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모내기는 옮겨 심다 보니까요, 옛날 벽실을 바로 뿌릴 때는요, 벽실을 찢을 때부터 심어야 되니까 좀 더 이른 시기부터 이제 파종을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옮겨 심게 되면은 화분에서 나중에 논으로 옮겨 심으니까 논을 조금 더 놀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겨울보다 좀 더 늦은 봄에 농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 작물들을 심어놓고 수확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겨요. 사실 직접 뿌릴 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보통 대표적인 겨울 작물인 보리를 수확하는 시기하고 벼를 심는 시기하고 겹쳐가지고 겨울 작물을 심지 못했는데, 이제 모내기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보리를 거두고 나서 벼를 심을 시간적 여유가 생기게 되면서 이른바 이모작이라는 것도 가능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특히 보리나 이런 것들은 정부에서는 세금을 걷어갈 때 쌀을 기준으로 걷어왔기 때문에 얘네들은 수확 대상이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얼마든지 부지런하면은 충분히 내 이득을 챙길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좀 더 일해야 되겠다는 욕심을 내게 만들어.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생산 동기를 끌어올려가지고 좀 더 많이 농사 짓게끔 이제 자극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시리법이라고 하는 이른바 그 거름을 주는 방식이 좀 더 발달해가지고요, 이제 땅에 생산량, 그러니까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해 주다 보니까 예전보다 벼가 더 잘 자라는 그런 효과도 있게 됐고요. 아무튼 이런 방법들을 열심히 활용해가지고 농사를 짓다 보니까 예전보다 생산량은 늘어나고, 반대로 말하면 한 단위의 논을 농사 짓는데 들어가는 노동력은 절감이 되게 됩니다. 둘이 같은 말이에요. 옛날에는 벽실을 직접 뿌릴 때는 내가 8시간 일해가지고 우리 교실만큼의 논을 농사 지었다 칩시다. 근데 이제는 모내기를 하고 나니까 처음 심을 때만 좀 바짝 일하면은 관리하는 동안에는 하루 4시간, 2시간만 해도 이 한 교실만큼을 일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놀기 좋아하는 친구들은 2시간만 일하고 나머지 6시간 놀아야지 할 수 있지만은, 다르게 보면은 2시간만큼 일해도 이렇게 교실하는 농사를 지으니까 내가 좀 더 열심히 일해가지고 옆에 반, 4개 교실을 돌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점점 자기 농지를 확대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넓은 단위를 농사진다 해가지고 광작을 한다고 부르게 됩니다. 이런 광작을 하는 분홍들이 발생하게 되는 게 조선 후기 사회의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광작을 하게 되다 보니까 생기는 그 다음 단계 변화는 뭐냐면요, 이제는 더 이상 쌀이 필요하지 않아요. 쌀은 내가 먹을 만큼 충분히 남아둡니다. 이제 사람들은 뭘 만들기 시작하느냐, 뭔가 내가 이렇게 여유가 있으니까 어디 가서 팔만한 작물들을 재배하기 시작을 해요. 그걸 우리가 어려운 말로 상품 작물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상품 작물은 쉽게 말해서 먹기 위한 용도의 작물이 아니라 팔기 위한 용도의 작물인데, 대표적인 게 채소라든지 과일 같은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 재배해가지고 시장에다가 내다 팔고, 특히나 또 우리 많이 보는 담배 같은 거, 그런 재배해가지고 내다 팔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득을 좀 더 챙겨야 되고요. 또 이렇게 이득을 챙겨가지고 거기서 또 끝이 아니라 또 땅을 구매하고 또 재배한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수공업이나 사업 분야로 진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신의 경제력을 계속 확장해 나가는 분홍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의 농지가 넓어졌다는 말은 그 말은 그 반대로 어떤 사람은 농지를 팔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농지를 판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처지가 소작농으로 전락하기 시작을 합니다. 문제는 소작농마저도 예전에 비해서 할 일이 없습니다. 왜? 예전엔 직파라니까 꾸준히 관리해야 되는데 이제는 모내기를 하다 보니까 소작농도 굳이 할 일이 많이 없어. 그럼 소작농도 취업을 못한 사람은 뭘 해야 될까요? 그렇죠. 소작농도 안 된 사람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분야에 뭐 광산이나 아니면 뭐 상업 분야나 아니면 수공 분야 가가지고 취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소작농하고 지주 간의 어떤 임대료 문제도, 임대료 방식도 이 시기에는 바뀌어 나가기 시작을 하는데, 원래는 무조건 소작농이 번 것의 2분의 1을 납부하는 것이 국룰이었습니다. 요거를 이제 한자로는 타조법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생산한 만큼의 절반, 2분의 1을 내는 걸 타조법이라고 해요. 비율을 기준에 내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조선 후기에 가면은 일정 금액만큼 처음에 계약할 때부터 우리 농사 짓는 면적이 100이라고 치면은 그 중에 무조건 가을에 40을 낸다. 이렇게 사인을 하게 됩니다. 일정한 양으로, 일정한 액수로 내는 방식으로 계약을 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도조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조법의 도자는 우리가 도박할 때 도자입니다. 사람들은 당시에 이런 계약 방식을 도박과 같다고 생각했어요. 왜? 이거 지금 가을에 농사가 어떻게 될 줄 알고 망하면 40이가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반대로 잘 되면 40이가 너무 적게 받는 거 아니야? 이거 좀 도박이네 이거 완전. 해가지고 도박과 같은 세금 방식이다 해가지고 도조법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왜 지주들은 이런 도박 같은 방식의 세금, 이제 임대료를 계속 운영하게 되었을까? 도조법을 하게 되는 것은 일단 지주가 가지고 있는 토지 면적이 많다고 하는 것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많은 토지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옛날에는 내가 가만 앉아가지고 이놈이 빼돌리는 거 아닌가 지켜보면 됐어. 근데 이제는 내 토지를 다 돌아보기에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일일이 돌아볼 수 없으니 이놈을 빼돌려도 알 수가 없고 차라리 일정 비율로 받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너는 잘 되든 안 되든 얼만큼 내 하는 게 마음이 편해지는 거죠. 그런 납부 방식의 변화를 가져오기도 하는 게 조선 후기 사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요, 이 농업 방식의 마지막 변화 같은 경우에는 이 당시에는 아메리카 대륙, 신대륙과의 어떤 교역로가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동아시아에도 신대륙으로부터 들어온 새로운 작물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담배 같은 것이 들어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구황작물이라고 하는 감자, 고구마, 옥수수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도 시작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때까지는 쌀, 보리, 콩 이런 걸 먹고 살았습니다만 이제는 감자, 고구마가 들어오게 되면서 새로운 먹거리가 생겨나게 됐고요. 이 구황작물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구제하는 작물이기도 한데 감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강원도가 많이 생각나시죠? 척박한 산지에 잘 자랍니다. 이러다 보니까 보통 벼나 보리는 평에다 심게 되는데 감자는 산지에 심을 수가 있으니 노른 땅을 활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래서 기존의 가난한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새로운 작물로 등장하는 게 감자, 고구마 같은 구황 작물들이 등장하게 되는 게 농업사회의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는 농업의 변화에 힘입어가지고 다른 분야의 발전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게 될 겁니다. 첫 번째로 얘기할 거는 수공업 분야의 발전입니다. 원래 조선 초기의 수공업은 관청에서 수공업의 어떤 운영을 담당하고 관리하는 관영 수공업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조선 후기에 들어오게 되면서 관청에서 관리하는 것만으로는 어떤 시장의 수요를 다 관리할 수가 없게 됩니다. 특히나 아까 앞번에 배웠던 대동법의 실시와 더불어 가지고 공인이라는 사람이 출연하게 되면서요. 이제 옛날처럼 공납에 필요한 특산물들을 백성들이 갖다 바치는 게 아니라 이 공인들이 가가지고 물건을 사서 납부하다 보니까 공인들은 관청에 납부해야 될 물건들, 뭐 예를 들어서 A4 용지, 분필 뭐 이런 것들을 수거업자한테 가가지고 미리 주문을 하게 돼요. 어차피 내가 갖다 바치는 건 A4 용지 꾸준히 쓸 거니까 뭐 이번 달에도 뭐 3박스, 다음 달에 3박스 주문하게 되고 수거업자들도 그 주문에 맞춰가지고 아마 이번 달에도 3박스 가져가겠지, 다음 달에 3박스 가져가겠지 생산을 하게 되면서 서서히 생산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이렇게 납품을 하는 것이 돈이 된다는 상인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관청에서도 이런 수공업 제품 많이 구매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일반 민간인들 사이에서도 경제적 여유가 생긴 사람들이 시장을 많이 찾게 되면서 수공업자들도 점점 활기를 찾게 되고요. 나중에 18세기 무렵이 되면은 단순히 상인들한테 돈 받고 만들기만 하는 게 아니라 수공업자 중에서도 자발적으로 물건을 생산해내는 우리 알아서 그냥 운영할게 하는 그런 공업 집단들도 출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얘기해야 될 거는 광업 분야의 발전인데, 이 광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요즘에도 보면 철이나 이런 것들은 각 산업 분야에 없어서 안 되는 자원들입니다. 근데 사실 조선시대에는 이 광업도 사실 발전을 억제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광업에 들어간 제품들이 대부분은 수거업에 많이 들어가는 그런 제품이 많고요. 그 다음에 또 광업에 들어간 제품들은 주로 이제 칼이나 무기 같은 이제 군사분야에 들어가는 게 많다 보니까 이 백성들이 함부로 취급하게 해서는 안 돼요. 자칫하면은 사회 혼란을 부추기는 분야가 광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조선에서는 국가에서 광산 개발을 주도하고 민간인들의 광산 개발을 금지해 왔습니다. 근데 조선 후기가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일부 소수 분홍들이 넓은 토지를 경영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소장농을 하려고 해도 모내기법을 실시함에 따라 가지고 소장농 취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장농도 안 되고 다른 분야에 취직하러 나온 노동자들, 이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임노동자, 다르게 말하면 임금을 받고 일하는, 월급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들이라 부르게 되는데, 이런 노동자들이 광산에 많이 가게 됩니다. 우리의 지금도 뭐 이렇게 되게 일확천금의 꿈을 꾸고 로또를 사는 것처럼 이 당시 사람들도 에휴 할 거 없는데 금이나 캐자, 여기 금 나온다는데 금이라도 나오면 내 인생이 역전되는 거 아닌가 하면서 광산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돈이 많이 남는 분홍들 같은 경우에도 야 여기에 은이 나온다더라, 금이 나온다더라 하면은 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가지고 광산 개발에 투자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민간인들이 정부 몰래 불법 개발을 많이 하기 시작을 하죠. 원래 정부에서는 이걸 많이 억제해 왔습니다만은 조선 후기에 재정이 좋지 않았던 조선 정부에서는 생각을 바꿔가지고 17세기 무렵이 되면은 야 이거 차라리 못하게 막지 말고 정부에서 허가를 해주고 돈을 받자라고 하는 설점수세제라는 걸 하게 됩니다. 설점수세는 점포를 설치해주고 세금을 수취하자라는 제도로서, 쉽게 말해서 여기서 광산 개발하시오라는 허가는 정부가 해주고 광산 실제 개발은 민간인들이 하고, 광산 개발을 한 다음에 광산 개발한 그 대가는 다시 정부에다 납부하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하는 게 설점수세라는 광산 개발 방식입니다. 그리고 설점수세를 통해 가지고 민간인들이 광산 개발에 많이 종사하게 되고 광산 투자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여기 투자한 사람들이 대부분 분홍들이었어요. 원래 농업을 하던 사람들이라서 광산 전문가는 아니야. 그래서 나중에는 어떤 현상까지 보이게 되냐면요, 광산 분야를 잘 아는 전문가들, 이 전문가들을 고용해 가지고 내가 투자를 하지만 실질적인 이 광산의 경영은 당신이 하시오 라고 하면서 덕대라는 이름으로 광산 경영을 맡기게 됩니다. 이 덕대는 요즘 말하면 쉽게 말해 CEO 같은 사람들이에요. 회사의 회장은 따로 있는데 전문 경영인으로서 광산을 운영하고 광산에 있는 노동자들을 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뭐 10,000명 단위까지 대규모 광산촌이 만들어질 정도로 광산에 많은 노동자들이 몰려가고 투자 개발이 일어나가지고 광산 개발이 활성화되기도 했다는 게 조선 후기 사회의 모습이 됩니다. 이렇게 활성화된 광산 개발 같은 경우에는 수공업 제품으로 가기도 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상업 분야를 흘러 들어가가지고 상업 발전을 촉진시키기도 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농업 발전, 수공업 발전, 광업 발전이 최종적으로 도달하는 곳은 어디냐면 상업의 발전입니다. 제품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농업 생산물이 많아지고 있고, 상품량물이 많아지고 있고, 수공업 제품이 많아지고 있고, 광업 생산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아진 것들 내가 다 쓸 수도 있겠지만은 일부는 팔아가지고 거래하려고 하는 게 사람들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상업 분야가 발전하게 됩니다. 원래 처음 상업 분야에서 큰 손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이 공인들이었습니다. 공인들은 정부에서 공인을 받은, 인증을 받은, 그래가지고 정부를 대행해가지고 물건을 납품하는 상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부에 납품을 하다 보니까 큰 규모로 물건을 사고 팔기 때문에 이 상업 분야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됐고요. 하지만 점차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지고 이런 정부의 인증을 받지 않은 사람들, 민간인들 중에서도 상업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이 늘어나가지고 민간 상업활동도 점점 규모가 커져 나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각 지역에서는 민간인들이 상업단체를 꾸려가지고 상단을 꾸려가지고 활동을 하기도 하는데요. 뭐 대표적인 게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지도처럼 동래 지역에서 주로 일본과의 무역에 종사했던 내상이라든지, 아니면은 저 신의주 지방에서, 의주 지방에서 만주와의 교역을 중시했던 뭐 만상, 그 다음에 수도 서울과 한강 일대에 장사했던 경강 상인,
그 다음에 뭐 개성 일대 송상, 평양의 유생 등등 각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상인들이 성장해 나가기 시작하고요. 또 그리고 이 당시에는 이런 상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지역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이제 옛날보다 시장에 가는 것이 익숙해진 일반인들한테 물건을 판매하는, 근데 지금처럼 24시간 마트 운영을 할 정도로 큰 규모는 아니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시장을 뭐 지역마다 5일에 한 번 운영하는 그런 5일장 같은 것이 활성화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5일장에는요 보부상이라고 해가지고 물건을 들고 지고 다니면서 파는 사람들, 오늘은 휘경동 마켓이 열린다면 휘경동 마켓에 팔고, 내일은 회기동 마켓, 모레는 청량리 마켓, 이렇게 시장들을 돌면서 장사하는 보부상들이 유행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나 이 상업 분야의 발달 같은 경우에는 18세기 말에 이 정조 시기에 보면은 신의 통공이라 해가지고 기존에는요 상업 분야를 조선 정부에서 억제해 왔기 때문에 일부 허가된 상인한테만 장사를 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 일부 허가된 상인들을 우리가 시전 상인이라 불렀는데, 이 시전 상인들은 허가받은 상인이기 때문에 허가받지 않은 상인들을 쟤네들이 제압하고 물건을 압수하고 할 권리를 가지고 있었죠. 이 허가받지 않은 상인을 뭐라 불렀냐면 난전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난전을 시전상인, 허가받은 상인이 탄압하고 압수하고 할 수 있는 권리를 뭐라 불렀냐? 금난전권이라고 불렀습니다. 난전을 금지할 수 있는 권리란 뜻이죠. 근데 조선 후기 정조 시기가 되면은 상인의 규모, 상업의 규모가 많이 커지면서 야 굳이 난전을 금지시켜가지고 얻는 이득보다 상업활동을 자유롭게 하게 해줘가지고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가 더 크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남전을 금지하는 권한을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상인들의 자유로운 상업활동을 허용해준 게 신해년에 발생한 사건이라 해서 신해통공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뭐 여전히 지금도 그렇죠. 무기 분야 같은 건 함부로 거래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도 일부 품목에서는 유기전이라고 하는 상인들만 거래할 수 있었습니다만은 나머지 대부분 품목에 대해서는 아무 상인들이나 이제 접근할 수 있게 오픈해주게 되면서 상업 분야가 더 촉진되는 결과를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로 상업은 조선 후기로 가면서 더 흥행하게 돼가지고 어떤 분야에서는 도고라고 불리는 특정 상품을 완전히 꽉 장악하고 있는 독점 상인들이 등장할 정도로 규모가 확대되기도 하였죠. 그리고 마지막 분단에서 얘기를 하는 것은 이렇게 확대된 상업 분야의 실질적인 활동 모습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상인들 같은 경우에는요, 주로 이제 상단을 꾸려가지고 상업 활동을 했었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물건 거래를 통해가지고 이득을 남기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금융업이라 불리는, 아니면 숙박업이라 불리는 이런 분야에도 종사하기도 했었습니다. 주로 이 당시에는 배를 통해가지고 물건 거래를 했었는데, 뭐 강을 통해서나 아니면 해안가를 통해서 물건들을 실어 나르고요. 그 대가로 이제 대가를 지불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배를 타고 다니니까 배를 타고 어떤 지역에 도착을 하면은 내리자마자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리고 뭐 며칠 숙박을 하기도 하고요. 숙박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 자, 내가 오늘 지금 돈을 맡기고 갈 테니까 며칠 뒤에 누구누구가 오면은 아무개한테 돈을 주쇼 라고 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객주 여각이라고 하는 숙박도 하면서 돈을 바꿔주기도 하는 금융업도 하는 그런 시설들을 세워서 경제활동을 하게 됐던 게 이 시기의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객주 여각이 주로 설치되어 있는 포구들, 주로 이제 우리 왜 서울에도 보면은 마포를 비롯해가지고 노량진이라든지 뭐 아니면 인천의 제물포라든지 이런 포가 들어가는 포구들이 경제의 어떤 중심지로 활성화되었고요. 이런 경제 활성화를 통해 가지고 조선 후기로 가면 갈수록 상업이 점점 번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결정적으로 이 상업 번창의 핵심을 찍는, 종지부를 찍는 게 바로 뭐냐면 화폐 유통입니다. 우리가 경제활동이 많이 없을 때는 굳이 화폐를 쓸 이유가 없어요. 이 화폐라고 하는 것이 아무도 거래를 하지 않으면 그냥 쇠조각에 불과하죠. 차라리 당장 쓸 수 있는 어떤 곡식이라든지 당장 입을 수 있는 옷감이라든지 이런 게 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경제 활동이 빈번해지기 시작하면은 한 번에 내가 만약에 밖에 나가가지고 지갑을 하나 산다. 지갑 하나를 사는데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게 곡식 뭐 2가만이다. 이러면 내가 그때마다 곡식 2가만이 가져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때가 되면은
곡식보다는 화폐가 좀 더 편리해지게 됩니다. 결국 화폐를 사용한다는 말은 그만큼 상업 규모나 수공의 규모가 커져가지고 사람들이 쉽게 화폐를 쓸 만큼 익숙해졌다는 걸 의미하게 되는데요. 이 화폐 유통이 빈번해지게 돼가지고 상평통보라 불리는 화폐가 여기저기서 많이 쓰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세금 같은 것들 아니면 토지를 임대료를 우리가 지대라고 하게 되는데 토지의 대가란 뜻입니다. 이런 지대 같은 것들도 화폐로 납부할 정도로 화폐 사용이 상당히 익숙해지고 빈번해지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조선 후기 사회는 이제 우리도 서서히 근대 사회로 접어들 만한 준비가 된 그런 경제적 모습을 보이는 게 조선 후기 사회의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오늘 조선의 어떤 경제 상황의 변화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경제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앞시간 뭐 예를 들어서 정치 분야의 발전이나 외교 분야의 발전이 뭔가 뒤가 씁쓸하게 끝났다면 뭐 잘 가는 것 같다고 결국에 망하고, 그 다음에 외교 분야도 잘 가다가 중간에 뭐 외란을 겪고 호란을 겪고 했던 것과 다르게 조선 후기의 경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뭔가 서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적인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경제는 발전하고 사회는 발전해 나가고 있는데 여전히 조선 사회는 옛날에 머물려고 합니다. 지배층과 그 지배층을 지배하고 있는 성리학 이념은 여전히 사회 안정과 예전 그 상태 그대로 머물러 있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전하는 사회와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지배층은 거리감이 점점 커지게 될 것이고, 그 결과로 어느 순간에는 둘은 돌아올 수 없을 만큼 멀어지게 되겠죠. 그런 순간 조선 사회는 붕괴하고 분열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예, 그런 얘기를 좀 염두하고 공부를 하신다면은 이 경제 분야를 재밌으면서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해가지고 마치게 되었고요. 복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